안녕하십니까. SPM 리서치의 김영진입니다. 어제 오늘 국내 이슈도 좀 시장에 작용을 했고요. 또 아시아 쪽에서 발생된 그런 중국 쪽에서 유동성 푸는 그런 재료들도 또 작용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안에서 발생되는 그런 재료들, 특히 금투세 관련된 그런 얘기들은 투자하는 국민들이 적지가 않잖아요. 저 포함해서 국내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은 분노 게이지가 극대화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게 뭐 정치적으로 엮어가지고 해석하자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오늘 같은 날 오후 들어서 갑자기 우리 시장만 빠졌잖아요. 물론 다른 시장들도 좀 빠지긴 빠졌는데 그건 상승을 줄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그런 나라들이 대부분이고 아예 반전이 돼가지고 폭락을 해버리는 그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었다라는 점 생각해 보면은 오후 내내 분노 게이지가 막 올라가는 우리나라 증시는 투자자들의 분노 게이지가 신고가를 내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이 디커플링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거든요. 푸른색 선이 S&P고요. 맨 아래 붉은색 선이 상해지수고요. 가운데 갈색 선이 코스피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디커플링 수치까지 이렇게 뽑아서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올해 7월에 이렇게 확 꺾이는 그런 모습 보인 이후에는 제가 그 수치 뽑는 걸 중단했거든요. 좋은 소리도 자꾸 하면 질리는데 안 좋은 얘기 자꾸 하면은 듣는 사람도 짜증이 나니까 아예 중단을 해버렸는데 오늘 이렇게 디커플링 되는 상황을 다시 보는 거는 문제의 심각성이 경제 자체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도적인 문제점도 있는 것인지 그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뜩이나 경제 상황도 사실 안 좋은 게 사실이고요. 아시아 쪽이 특히 이머징 마켓 쪽, 뭐 중국이나 우리 같은 경우요. 이쪽이 상대적으로 안 좋은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그걸 개선할지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투자자들을 약 올릴 생각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빠른 시간 안에 합리적인 결론을 내야 되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당연하죠. 근데 자산시장에 투자 관련된 세금들은 어느 정도 합리적인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가장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파생 양도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파생 양도세 도입할 때요. 손실이 났을 때 그 손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과세 이연 관련돼 가지고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얘기가 유야무야 그냥 없어져 버렸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게 나스닥 지수거든요. 근데 2021년도에 여기서 만약에 롱 포지션을 잡고요. 그냥 중장기로 계속 가져가겠다. 그런 투자자가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렇다면 2019년 말부터 2022년 초까지 계속 상승을 했잖아요. 그럼 이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2022년에는 조정을 받았단 말입니다. 다시 원위치 됐잖아요. 이때는 세금 안 내죠, 당연히. 근데 계속 롱 포지션을 롤오버해서 가져가는 그런 투자자가 있다라고 가정하면은요. 2023년에는 다시 시장이 상승했잖아요. 한 해 동안. 거의 상승폭과 하락폭, 상승폭이 거의 비슷해요. 그럼 이때는 세금을 내죠. 이때는 당연히 세금을 안 내는데 이때도 또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면 이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 상승폭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걸 낼 필요가 없는 세금을 또 내는 거잖아요. 이 손실을 복구한 건데 그렇다면 이 손실이 났을 때 이것을 몇 년에 걸쳐서 이연해가지고 상각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파생양도세가 시작될 때 그 당시에 거론됐었던 그 이슈거든요. 근데 그거 아예 이제 거론도 안 되고 있잖아요. 자산시장 관련된 그런 세금제도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아예 복잡해가지고 손을 못 대는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경우의 수가 또 여럿이 있고요. 주식뿐만의 문제가 아니죠. 좀 더 합리적이고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러한 결정 과정도 투명하게 진행되는 게 맞죠. 한국 시장만 자체적으로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요새 병원 가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분노 게이지, 혈압을 높이면 안 되지 않을까. 정책 입안자분들이 제대로 좀 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투세 얘기는 저 아니어도 할 분들이 많으니까 전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오늘 상황이 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고요. 이제 중국 쪽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돌려세울 수 있을까? 성공할까?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또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쪽에서 나오는 자료들 보면 이 패닉이란 단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상승을 해서 패닉이 아니라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그 상황까지 중국 시장 자체가 패닉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황이 워낙에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단발성 재료가 나와서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상황이 너무 안 좋고 또 원자재 가격 같은 그런 경우 중국 쪽 내부 쪽에서 생산되는 그런 현황하고 가격 흐름 이런 자료들이 막 나오면서 지금 이 상황이 한 번의 대책으로 끝날 게 아니라 다시 흔들릴 때 추가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상해 증시거든요. 정말 엽기적으로 이틀 동안 상승을 했는데 이 상승폭을 따져보니까 거의 뭐 2달 넘게 빠진 폭이 이틀 만에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나라하고 비교한다면은 우리나라가 좀 더 올라갔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데 미국 시장 상승할 때 오르는 둥 하다가 중국 시장 빠지면 같이 빠지다가 또 미국 시장 오르고 중국 시장 오르는데 우리 시장 또 못 오르는 이런 모습 참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중국 시장은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뭐 그 이유는 다들 아실 테니까 굳이 부연 설명은 안 하겠는데 PBOC 쪽에서 금리 낮추고 유동성 풀고 그런 내용이 주초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결정이 나오는 데 있어서 FOMC 회의도 한 역할을 했다라는 그 점,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FOMC 회의 결과가 결국에 BOJ 쪽 여유를 줄 것이다 라는 것까지는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 쪽이 과연 어떻게 나올까? 가만히 있으면 손해라는 것이죠. 한정된 유동성이기 때문에 페드하고 BOJ, ECB가 주고받고 하다 보면은 그 경제 블록 이외는 유동성 흐름에서 소외되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될까? 그게 궁금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었는데 그게 그대로 주초가 지나면서 PBOC 쪽에서 결단을 내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로이터 쪽 기사 한번 인용해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 같은 경우가 2022년 3월부터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해왔기 때문에 계속 위안화가 하락하는 그 압력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달러가 강세로 들어가니까 나머지 상대 통화들은 또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위안화 하락을 막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다 이거죠. 근데 계속 좀 올라갔었던 것이고 8월 들어가면서부터 이때가 BOJ 쪽에서 N 하락을 막기 위해서 개입을 했었던 그때죠. 그때 위안화 쪽도 같이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페드와 BOJ가 공조를 했고 PBOC가 뒤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때부터 스토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번에 FOMC 회의 결정이요. 50bp 인하요. 50bp 인하가 예상보다 좀 컸다라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한편으로는 8월 초에 BOJ 쪽을 좀 도와준 것처럼 이번 9월에는 PBOC 쪽을 좀 도와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7월 말 이후에 위안화가 2.5% 정도 상승을 했다 이겁니다. 페드의 큰 폭 금리 인하가 결국에 PBOC가 정책을 만들어서 GDP 목표 달성하고 이쪽으로 정책이 갈 수 있게끔 도와줬다라는 것이죠. 로이터 쪽에서는 이게 금요일부터 시작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던 것이고 주택담보대출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미리 좀 돌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시장이 좀 미리 좀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유동성 차원에서 서로 주고받는 그 모습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걸 계속 보자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 이런 식이 된다라고 한다면 옐런 장관이 중국 간다라고 계속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PBOC가 저런 결정을 내린 뒤에도 과연 옐런 장관이 갈까요? 그거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갈 필요 없는 게 아닌가? 전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중국의 이 결정이 상품 시장 쪽에 영향을 주고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들도 지금 나오고 있죠. 지금 이 표는 크루드 오일 선물인데요. 3주째 지금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절대 레벨이 좀 낮은 상태죠. 그리고 상해 지수하고 비교하면은 좀 오름폭이 적죠. 상해 지수하고 비교한다면 뭐 80불도 넘어가야 되죠.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흥미로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삭소뱅크라고 있죠. 덴마크에 본사가 있죠. 외환하고 파생 상품 거래도 중개하고 리서치 자료도 내놓고 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이쪽에서 좀 흥미로운 그런 자료를 내놨습니다. 브렌트, 가스, 오일에 대한 숏 포지션이 에너지의 상방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 이 얘기거든요. 요점은 이겁니다. 숏 포지션이 지금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은 외신 쪽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중국 조치 때문에 이 크루드 오일이 어느 레벨 이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숏 포지션 청산이 나타나는 게 아니냐. 이 얘기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마치 BOJ가 외환시장 개입했을 때 엔캐리 언와인딩 나오듯이 이번에는 에너지 쪽에서 또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물론 영향은 외환 쪽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중국의 경기 흐름이 그렇게 확 낮을까 그걸 따져본다라고 한다면은 엔화하고는 약간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그동안의 흐름이 계속 약세를 지속해왔기 때문에 여기서 변화 모멘텀이 나타나고 만약에 중국 쪽에서 부양정책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실시를 한다라고 한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 지금 숏포지션 청산을 생각하는 그런 쪽은 이번으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정책은 계속 또 이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 쪽은 그렇게 성급하게 대응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SPR 재고를 보면은요, 조금씩 늘리고 있는 그 정도예요. 저점 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빨리 늘리고 있지도 않아요. 유가가 저 정도 빠져줬으면 만약에 상승할 것이라 기대한다면은 좀 많이 늘리겠죠.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은 이미 오일에 대해서 자급자족 차원으로 들어섰고 또 카나다나 멕시코에서 유입되는 그런 네이버 쇼어링까지 구축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SPR을 많이 이렇게 쌓아 올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023년 6월에 저점 기록했죠. SPR이요. 3억 4,715만 8천 배럴. 이게 저점이었고 6월까지 집계 나온 게 3억 7천만 배럴을 좀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2,600만 배럴 정도 늘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진행 상황들을 좀 놓고 보면은 유가가 갑자기 올라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이고 숏포지션 청산 정도는 나올 수 있겠죠. 중국 정책에 따라서. 하지만 그것이 엔캐리 언와인딩과 같은 그런 영향까지로 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도 좀 살펴봐야죠. 이스라엘이 또 시끄러우니까요. 근데 홍해 쪽이 계속 시끄러웠었던 그런 상황을 계속 제가 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더 악화가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MF 자료를 놓고 보면은 지금 해상 운송 쪽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미주 쪽에 사이클론이 하나 있고 홍해 쪽 지속되고 있고요. 파나마 쪽도 완전히 해결이 된 상황이 아니거든요. 홍해 쪽 자료를 한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수에즈 운하 쪽에서 움직이는 그런 물동량이요. 그게 계속 안 좋은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더 안 좋아질 수도 없을 만큼 낮아진 상태고요. 그 반대쪽에 바벨만데프 있죠. 그쪽도 많이 줄어든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홍해 쪽에 이쪽 수에즈 쪽, 이쪽 반대쪽이 바벨만데프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양쪽으로 물동량을 계산을 해보면은 줄어든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미 충분히 나빠졌기 때문에 더 나빠지기도 힘들다 이거죠. 그리고 이쪽으로 못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남아공 케이프타운을 지나는 운항 경로를 그렇게 바꾸고 있잖아요. 그 양도 늘어나다가 이제 그렇게 늘어나지도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엔드 유저가 재고 조정할 만큼 충분한 시간도 있었고 쉬핑 스케줄을 조절하는 그런 모습이요. 수에즈 운하하고 바벨만데프 쪽을 운항하던 그런 화물이 이쪽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미 시작된 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변화되는 그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이게 루틴한 그런 경로가 돼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쉬핑 코스트, 선박운임도 예전처럼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조치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이어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물론 앞으로 어떤 조치가 추가적으로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경제가 갑자기 확 좋아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죠. 중국 증시 계속 반등을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2024년에도 이런 모습 계속 있었거든요. 저점 찍고 급등하고 저점 찍고 급등하고 추세적으로 방향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경기 상황 자체도 지금 위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같은 재정 정책을 쓰는데 페드가 협조하고 미국 재무부가 주도했었던 그런 모습하고는 약간 좀 다른 모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국을 걱정한다라기보다는 이러한 모습이 전체 글로벌 유동성 측면에서는 또 미국 재무부 쪽으로 유리하게 돌아가는 게 아닌가 그거 한번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경제소설 나오는 거 있죠. 로마하고 미국을 비교하는 그런 경제소설들 많잖아요. 그 논리의 배경에는 로마처럼 미국이 현재 중심이고 나머지는 다 주변국이다 이거거든요. 이 체제 과연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 로마처럼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 제가 그 책도 지금 보고 있는데 어느 한순간에 무너진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한순간이 언제 나타날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 투자 관점에서는 약간 좀 이런 상황이고
미국 선거 지나면서 미국 상반기가 좀 약간 어려워질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연 중국 쪽의 이러한 결정이 그러한 흐름에 과연 어떤 영향을 또 줄 것인지 그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좀 중기적으로 봐야 되는 관점이니까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